play with, 나우나비. 세계 명작 동화 13편 연속 듣기. 구독, 소식 받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캐나다 출신 고아 소녀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스버트 오누이의 졸업지붕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농장일을 도와줄 사내 아이여서 앤을 다시 돌려보내려 하지요. 다행히 성심한 앤과 그들은 짧은 사이 정이 들어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초록지붕에서 생활을 하게 된 앤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고 다이애나라는 친구도 생겨 정말 행복했어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가족과 친구가 실제로 생긴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똑똑하지만 친딸처럼 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 마릴라 아주머니. 술주분이 많지만 앤이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앤을 사랑하는 매튜 아저씨. 딸을 낳으면 앤이라고 이름 지어주겠다는 베스트 프렌드 다이애나까지. 이런 날들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앤은 말했어요. 또 상상하는 것보다 실제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름답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앤에게는 빨간 머리와 주근깨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홍당무라고 놀린 길버트 브라이트는 분노한 앤에게 석판으로 머리를 얻어맞았지요. 길버트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만 앤은 결코 용서를 하지 않고 둘은 오래 어색한 사이로 지나게 됩니다. 경쟁하듯 열심히 공부한 앤과 길버트는 나란히 높은 성적의 학교 퀸즈의 1등으로 입학해요. 성인이 되어 졸업 후 한 명만 가능한 에이버린의 선생직을 앤에게 양보한 것이 길버트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둘은 결국 돈독한 친구 사이가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내 가치를 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하며 하루하루 꿈꾸고 이루어가는 앤의 멋진 이야기에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저이말리.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피에르라는 박물학자와 그의 충직한 하인 퐁세유, 피에르의 동료 고래 작살잡이 네드, 그리고 이 세 명이 타게 된 잠수함 노틸러스호의 선장 네모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듣고 등장인물 역할 놀이를 해보세요. 1866년 세계 곳곳에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괴물로 인해 배들이 사고도 당하게 되지요. 유럽과 미국에서 괴물을 제거하기 위한 머리를 모아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파견합니다. 링컨호에는 박물학자 피에르 박사와 그의 하인 퐁세유, 뛰어난 전문 작살잡이 레드가 함께 오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괴물을 추격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데 이 괴물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튼튼하여 전투 중 링컨호만 크게 부서지는 사고를 당하고 셋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한참을 표류하던 이 셋은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는데 그 구원의 손길은 놀랍게도 바로 괴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괴물의 정체는 바다 생물체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첨단 기계 잠수함이었던 거죠. 지금은 잠수함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 속에서도 처음 만나는 모습에 배였다고 합니다. 잠수함에 납치되어 갇힌 이들 앞에 나타난 선장은 노틸러스호에 발을 들인 이상 너희는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 잠수함은 첨단 기술로 무한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멈출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바다로부터의 식량을 조달해 식량을 걱정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모 선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육지와 인간 세계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있어 다시는 육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에르, 퐁세유, 레드는 잠수함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잠수함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제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피에르는 해양 연구자로서 평생 경험하지 못할 신비로운 해적 탐사 경험의 기회에 바로 무리한 탈출을 시도할 마음이 없었지만 작살잡이인 레드에게는 잠수함 생활이 그리 흥미롭지는 않아 늘 탈출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속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선원 중 한 명이 죽작 수중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선장 레오가 관리하는 바다의 진주고개 양식장을 경험하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통로인 비밀의 강도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물속에 잠겨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틀란티스 대륙을 직접 탐험하며 그 높은 문명 수준에 감탄하기도 하지요. 알려지지 않은 종의 고래를 만나고 거대한 오징어와의 싸움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거대한 상어의 공격에 죽을 뻔한 네오 선장을 레드가 구해주는 일도 있었지요. 끝없는 에피소드와 함께 노틸러스호는 남극을 향해 계속 향해합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멈춘 네오 선장은 피에르에게 이곳이 프랑스 배가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선장의 아내의 두 아이를 잃은 것 같다고 예상되지요. 복수심에 불타는 네오 선장의 눈앞에 때마침 전함이 지나가게 되면서 노틸러스호는 폭격전을 벌였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복수극을 보고는 피에르도 네오처럼 이곳을 어서 탈출해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북해를 지나던 어느 날 수면으로 올라온 순간 이들은 탈출을 시도하였고 성공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게 되지만 노르웨이 한 어부의 집에서 눈을 뜨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노틸러스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잠수함과 네모 선장의 항해는 계속되고 있었겠지요. 비밀의 화원. 비밀의 화원 주요 등장인물 메리 레녹스, 콜린 크레이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버릇없는 메리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고모부 크레이븐 경의 집에 맡겨집니다. 크레이븐 경은 아내가 죽은 후 여행을 다니고 집에 거의 없었어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집사는 메리를 반겼습니다. 메리는 집에서 하던 대로 하녀에게 옷 입는 것부터 모든 것을 시키려 했지만 하녀 마사는 메리가 혼자 옷을 입을 때까지만 도와주었어요. 마사는 메리에게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고 들어온 메리는 담쟁이 덩굴로 둘러싸인 담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마샤에게 물어보니 그 정원은 마님이 아끼시던 정원이에요. 마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죠. 그날부터 그 정원을 비밀의 화원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손에 얻은 비밀의 정원 열쇠로 문을 열고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정원에 군데군데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메리는 이 정원을 꼭 다시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크레이븐 경이 알면 화낼 수도 있으니 몰래 화원을 꾸미기로 마음을 정하고는 하녀 마사에게만 살짝 이야기했지요. 마사는 식물을 잘 아는 디콘이 정원 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얘기해 주었어요. 디콘은 비밀의 정원을 함께 살리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날부터 디콘과 마리는 매일 비밀화원에서 만나 함께 풀을 뽑고 땅을 갈며 조금씩 정원이 생기를 찾도록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어요. 메리와 디콘은 정원을 즐겁게 가꾸며 사이도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던 메리는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곳으로 가보니 크레이븐 경의 아들 콜린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늘 집에만 있어. 어른이 되기 전까지 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울고 있던 콜린이 메리를 보며 말했어요. 메리는 콜린에게 디콘과 함께 가꾸고 있는 비밀의 화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같이 비밀의 화원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아끼던 정원에 가보고 싶어. 콜린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메리와 콜린, 디콘은 비밀의 화원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정원을 즐겁게 가꾸어 가니 정원은 빠르게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고 콜린도 건강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이던 크레이븐 경은 화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꿈을 꾸게 됩니다. 크레이븐 경은 갑자기 콜린을 떠올렸고 그동안 콜린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어요. 크레이븐 경은 단숨에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온 크레이븐 경은 비밀의 정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건강한 콜린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메리와 디콘 덕분이라고 콜린이 말했어요. 크레이븐 경은 매우 고마워했고 예전 모습을 되찾은 비밀의 화원과 콜린의 모습이 너무 기뻐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제 꽃이 만발하여 환해진 비밀의 화원에서 넷은 크게 활짝 웃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주요 등장인물 키다리 아저씨 주디. 주디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17살까지 고아원에 있었던 주디에게 드디어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주디의 글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한 후원자는 주디가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대학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고아원의 마지막으로 후원자가 찾아온 날, 주디는 후원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뛰어갔어요. 하지만 빠르게 걸어가는 후원자는 자동차 불빛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만 남긴 채 차를 타고 떠나버렸지요. 주디는 긴 그림자를 보고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자신이 주디에게 후원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주디의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비서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주디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다니. 대학교에 간 주디는 좋은 친구들과 한밤을 쓰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원자에게 생활을 소개하는 편지도 빠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주디는 오랜 동안 고아였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얘기할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디는 친구의 삼촌 저비도련님이라는 남자와 차도 마시고 함께 연극도 보러 가며 친해졌어요. 방학 때는 함께 농장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소설가가 된 주디는 어느 날 저비도련님에게 청혼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주디는 청혼을 승낙할 수 없었어요. 좋은 가문의 저비도련님과 주디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느 때처럼 주디는 고민을 후원자에게 털어놓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후원자의 첫 답장이 왔어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씌어 있었죠. 주디는 긴장하며 후원자의 집으로 인사하러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후원자가 걸어오는데 놀랍게도 후원자는 바로 저비도련님이었습니다.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었니? 오랜 시간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저비도련님과 주디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 주요 등장인물 헨리 지킬, 에드워드 하이드. 어터슨 변호사는 지킬 박사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지킬의 주변에 이상한 자가 서성이고 있는 낌새가 있는 것을 눈치채고 어터슨은 그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의 집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하이드라는 자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하이드는 키가 작고 아주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이 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지킬의 유언장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하이드가 지명되어 있으며 지킬이 없어도 하이드는 뒷문으로 지킬의 실험실을 제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내고는 처리금 100파운드의 수표를 지킬의 사인이 된 수표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건 분명 지킬이 하이드란 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음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 어터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경에 빠진 지킬을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킬은 오히려 어터슨에게 자신이 잘못되게 되면 하이드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터슨은 깊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댄버스 커루경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범인으로 하이드가 지목됩니다. 하이드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어터슨은 지킬에게 하이드에 관한 것을 물어보려고 지킬의 실험실로 방문했습니다. 지킬은 마침 하이드가 보낸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지킬,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떠나가려고 하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터슨은 괴로워하는 지킬을 대신해 하이드가 보낸 이 편지를 직접 들고 감정가를 찾아갔습니다. 두 편지의 서체를 꼼꼼히 비교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편지의 서체는 지킬의 다른 편지 서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이 하이드를 위해 편지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간은 흘렀고 하이드에게 수천 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궁 속에 있었지요. 어터슨은 하이드에 대해 더 조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어터슨은 지킬이 속을 터놓고 지내는 그의 오랜 친구 레니언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레니언은 심한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폭삭 늙어져 있었으며 눈은 공포가 가득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니언은 다시는 지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어터슨을 쫓아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어터슨도 레니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니언은 유언처럼 편지를 한 통 남기고 갔는데 그 편지 봉투에는 지킬 박사가 사망하거나 실종 시까지 개봉하지 말것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어터슨 역시 레니언처럼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지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킬의 하인으로부터 지킬이 살해된 것 같다며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터슨은 지킬의 집으로 가 하인과 함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이 지킬이 아닌 하이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화학 실험을 한 흔적들과 전신이 보이는 큰 거울이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큰 봉투가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줄 리가 하워드가 아닌 어터슨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서는 지필의 서체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작성 날짜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지킬이 실험실에 있었다는 건데 어터스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레니언 박사가 죽기 전 남긴 편지부터 꺼내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느 날 지킬이 레니언 박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어떤 약품을 한 남자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지킬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레니언 박사는 지킬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약품을 들고 지킬의 집으로 가니 하워드가 레니언을 맞이했습니다. 약을 건네자 하워드는 이 약을 전달해주고 그대로 갈 것인지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레니언은 끝을 보기로 결심하죠. 그러자 하워드는 약이 든 컵을 마시고는 잠시 후 지킬로 변하는 모습을 레니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니언은 너무나 충격스러운 장면에 공포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레니언은 공포감과 충격으로 죽게 된 것이지요. 어터슨 역시 이 내용을 읽은 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지킬이 남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지킬은 자신이 훌륭한 인성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본성적으로 쾌락을 쫓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보니 병적으로 욕망을 감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문득 지킬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성이 분리될 수 있을까? 분리될 수 있다면 어떨까?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이 결국 성공을 거두고 지킬은 약을 먹기만 하면 하워드로 변했다가 다시 지킬로 돌아오는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워드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쩌면 영영 하워드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 지킬은 이런 이중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약의 양도 점점 늘려가야만 지킬로 돌아올 수 있었고 조금의 분순물이라도 섞여 있다면 약은 아예 반응하지 않았죠. 약의 재료는 이제 바닥이 났고 레니언에게 부탁하여 받은 재료로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반응도 지킬에게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나 지킬은 이제 마지막을 고민하게 되었네. 영원히 나의 내면의 악의 모습인 하워드로 살 것인가? 지킬로서의 삶에서 종지부를 지을 용기를 낼 것인가? 하워드는 과연 나를 놓아줄 것인가? 그것은 신만이 아실 것이야. 이것이 지킬로의 마지막 편지이며 이후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워드의 일이 될 것이네. 이제 나는 불행했던 지킬의 삶에 종지부를 지으려고 하네. 플란다스에게 주요 등장인물 예안다스, 네로, 아로아. 넬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넬로와 할아버지는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주인에게 맞고 버려져 죽어가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넬로와 할아버지는 개를 집으로 데려와 잘 보살폈고 파트라샤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회복한 파트라샤와 넬로는 함께 할아버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넬로, 할아버지, 파트리샤는 함께 생활하는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넬로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어요. 그림을 매우 잘 그렸답니다. 넬로의 소원은 대성당에 있는 멋진 그림을 보는 것인데 대성당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서 미술대회 상금을 타기 위해 작품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알로아는 넬로와 친한 여자친구예요. 알로아와 넬로는 함께 그림도 그리고 파트리샤와도 즐겁게 함께 놀았지요. 알로아의 아버지는 딸이 가난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알로아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알로아의 아버지는 당연히 넬로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로아 아버지의 말만 믿고 할아버지와 넬로에게 예전 같지 않게 차갑게 대하고 더 이상 우유 배달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힘들게 생활하던 넬로 가족에게 정말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이 나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넬로와 파트리샤는 너무 슬펐습니다. 또 미술대회에서 넬로는 수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성당 그림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넬로는 돈을 내지 않고도 여태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 멋진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성당을 향해 그림을 보러 가던 파트라샤와 넬로는 길 중간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있는 지갑 하나를 발견합니다. 넬로는 그 지갑이 알로아 아버지 것임을 확인했어요. 넬로는 바로 알로아 아버지에게 지갑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알로아의 아버지는 지갑을 찾아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불을 지른 것이 넬로가 그랬다고 믿은 자신의 그동안의 오해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넬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샤와 넬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대성당의 그림 앞에서 둘이 꼭 껴안은 채 죽어 있었답니다. 피노키오. 피노키오 주요 등장인물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 요정, 서커스 단장, 여우, 고양이, 귀뚜라미. 제페토 할아버지는 솜씨 좋은 목수입니다. 어느 날 혼자인 것이 너무 외로워 나무 인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지어주었지요. 어느 저녁, 천사가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피노키오야, 이제 사람처럼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있구나. 제페토 할아버지는 매우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여우와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학교보다 훨씬 재미있는 곳에 데려가 줄게. 힘들게 학교는 왜 다니니? 라고 했고 피노키오는 솔깃해서 얼른 따라갔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데려가 서커스단에 팔아버리고 도망갔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매일 춤추고 공연하고는 밤에는 잠을 새장에 갇혀 자니 피노키오는 너무 고단하고 슬펐어요. 피노키오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왜 여기에 있는 거니? 피노키오는 오기 싫다는데 여우와 고양이가 억지로 데려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 피노키오의 코가 쑥 늘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피노키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천사는 코를 원래대로 해주고 새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피노키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을 가득 태운 마차가 피노키오 앞에 섰습니다. 매일 놀고 먹는 즐거운 곳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하자 피노키오는 집으로 가겠다는 천사와의 약속을 잊고 바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피노키오가 도착한 곳에서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정말 함께 매일 빈두웅빈두웅 먹고 놀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
옆 친구들이 당나귀로 변해가고 있지 않겠어요? 피노키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으러 나가셨다가 고래에 잡혀 먹혔다고 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어엉엉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게 모두 다 내가 말썽을 부렸기 때문이야. 피노키오가 울며 할아버지를 찾으러 바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바닷속 고래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노키오를 한 입에 꿀꺽 먹어 삼켰습니다. 다행히 고래의 뱃속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만난 피노키오가 너무 반가워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어서 고래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불을 지피면 고래가 매운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밖으로 나가요. 불을 피우자 피노키오의 말처럼 고래는 바로 기침을 했고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온 힘을 모아 함께 고래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집으로 함께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피노키오는 그간 말썽 부린 것을 크게 반성하며 착한 아이가 되었지요. 피노키오, 이제 너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천사가 나타나 마법을 걸자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요 등장인물 스칼렛 오하라, 레트 버틀러, 애슐리 윌크스, 하녀.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타라 농장과 애틀랜타 사람들 사이의 삶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 스칼렛은 아름답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고향 타라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며 모든 청년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좋아했던 남자는 애슐리. 애슐리가 멜라니와 약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스칼렛은 바로 애슐리를 불러 고백하며 결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우리처럼 성격이 다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며 거절 후 가버리지요. 스칼렛은 너무 화가 나 벽에 화병을 던졌는데 갑자기 벽난로 아래에서 누가 일어났어요. 레드 버틀러는 긴 의자에 누워있다가 둘의 얘기를 처음부터 다 듣게 된 것이지요. 스칼렛은 창백한 얼굴로 그 방을 나와 내려가다 멜라니의 오빠 찰스와 마주쳤는데 홧김에 찰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쟁에 나간 찰스는 돌아오지 못했고 스칼렛은 미망인이 되어요. 미망인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와 파티에서 춤을 추는 등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항해에서 돌아오는 레드 버틀러에게 종종 선물을 받으며 둘은 좋은 사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스칼렛이 생활하고 있던 애틀랜타가 위험해지자 타라로 가기 위해 레드 버틀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레드 버틀러는 스칼렛이 애틀랜타까지 들어가도록 도와주면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스칼렛에게 했습니다. 이후 레드 버틀러는 군대에 들어갔고 그 사이 스칼렛은 타라의 농장에 세금 300달러를 내라는 큰 추징금이 나왔어요.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농장을 빼앗길 위기에 스칼렛은 다시 레드 버틀러를 찾아가지요. 하지만 그때 레드 버틀러는 백인을 괴롭히던 흑인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레드 버틀러가 감옥에 들어오며 엄청난 개인 돈을 숨기고 왔는데 스칼렛을 도와주면 돈의 흐름이 발각되어 다 빼앗길 수 있으니 스칼렛을 바로 도와주지 못하였죠. 감옥에서 레드 버틀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스칼렛은 여동생 수엘렌의 약혼녀 프랭크를 만나는데 그와 결혼하면 타라 농장에 추징금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프랭크와 결혼하고 $300를 내며 타라 농장을 지킵니다. 프랭크는 큰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칼렛이 어느 날 아픈 프랭크를 대신해 목재소에서 일을 해보다 자신도 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요.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세금은 잘 해결되었는지 궁금하여 레드 버틀러가 스칼렛을 찾아갑니다. 스칼렛은 자신을 찾아온 레드 버틀러에게 돈을 빌려서 싼 값에 나온 다른 목재소를 사서 목재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목재소 운영은 너무 잘 되고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지요. 당시 남부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북군이 이들의 뒤를 봐주어 남부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스칼렛이 혼자 마차를 타고 나가다 흑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생기자 프랭크와 애슐리가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그러다 프랭크가 머리에 총을 맞아 죽게 되지요. 애슐리는 다행히 어깨 총상으로 피해는 없었습니다. 스칼렛은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레드 버틀러는 힘들어하는 스칼렛을 찾아갔고 청혼을 했습니다. 둘은 결혼하여 같이 살며 예쁜 딸을 낳게 되지요. 레드 버틀러는 더욱 좋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딸뿐 아니라 스칼렛과 찰스의 아들인 웨이드에게도 사랑을 주며 스칼렛 곁에 있어줍니다. 보니가 2살이 되던 해 애슐리와 스칼렛이 이야기를 나누며 안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요. 사람들뿐 아니라 레드 버틀러까지도 스칼렛과 애슐리 사이를 오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딸 보니가 망아지를 타다 떨어져 죽게 되고 애슐리의 부인 멜라니도 갑자기 위독해져 죽게 되지요. 장례식에서 만난 애슐리는 스칼렛에게 멜라니가 죽고 나니 그녀와 함께 나의 모든 꿈이 사라졌소. 라고 말했고 스칼렛은 그제야 애슐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이 아니고 레드 버틀러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레드 버틀러는 이미 보니를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생각에 스칼렛에게도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스칼렛은 레드 버틀러가 떠나갔지만 다시 그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건 내일 타라에서 생각하자. 타라만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는 법이니까. 호두까기 인형. 주요 등장인물 호두까기 인형, 왕자 마리, 프리츠, 생쥐대왕, 마법사, 요정. 크리스마스 전날 마리와 프리츠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에게 인형들을 선물 받았어요. 마리는 그중 빨간 기사복을 입은 병정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들었지요. 하지만 생김새는 볼품 없었어요. 호두까기 인형이라 인형의 입을 벌리고 호두를 넣으면 호두 껍데기는 깨지고 호두 알갱이는 마리 손으로 떨어졌어요. 마리는 호두까지 인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빠 프리츠가 다가오더니 마리가 들고 있던 호두까지 인형을 빼앗아 입에 딱딱하고 큰 호두를 막 쑤셔 넣었어요. 그러자 뚝 소리가 나며 호두까기 인형의 이는 부러지고 아래턱도 빠지게 되었답니다. 마리는 아픈 인형을 보살펴주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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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찍찍찍 소리가 나며 머리 7개가 달린 쥐와 작은 생쥐들이 여기저기서 모였습니다. 장식장에서도 나가서 싸우자. 병정들이 칼을 들고 생쥐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머리가 7개 달린 생쥐의 왕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생쥐왕에 몰렸지만
마리가 도와주면서 결국 이겼어요. 쓰러져 있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마리는 울면서 죽지 마.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호두까기 인형은 사라지고 멋진 왕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마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줘서 나에게 걸렸던 생쥐의 마법이 풀렸어. 고마워 마리아. 사실 나는 장난감 나라의 왕자란다. 같이 나의 장난감 나라로 가보지 않을래? 장난감 나라에 도착한 왕자는 마중 나와 있던 인형들에게 마리를 소개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분이야. 라고 하자 왕자님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인형들은 인사했습니다. 마리와 왕자는 장난감 나라에서 춤도 추고 대접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다시 뜨자 마리는 깜빡 잠이 들었던 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마리아, 손님이 오셨단다. 빨리 밖으로 나와보렴. 밖에 나가보니 세상에 장난감 나라 왕자님과 똑같이 생긴 소년이 아저씨와 함께 현관에 서 있었어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의 조카란다 말이야. 소년은 마리 옆으로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에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작은 아씨들. 주요 등장인물 매그, 조, 베스, 에이미. 크리스마스지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시고 어머니, 가정부 한나와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마치가에 네 자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매기는 16살로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차분하고 당찬 아가씨예요. 둘째 조는 15살로 활발하고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지요. 셋째 베스는 13살로 수줍음이 많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요. 넷째 에이미는 12살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깜찍한 소녀예요. 엄마는 가족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음식을 준비해 두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난로에 불도 못 대고 있는 훈멜신의 아이들을 위해 내 딸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러 갔습니다. 내 자매들은 나눠주는 행복으로 뿌듯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지요. 조가 파티에 갔던 어느 날 옆집 소년 로리와 마주쳤는데 둘은 금방 친해져서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로리와 친해진 조는 옆집에 자주 놀러가게 되었는데 로리 할아버지와도 마주치게 돼요. 로리 할아버지도 집에 초대한 후 이후로는 자주 함께 어울리며 두 집은 정말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베스가 피아노를 잘 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피아노를 좀 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피아노가 없어 늘 갈증을 느끼던 베스는 행복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슬리퍼도 만들어 선물 드렸지요. 베스만한 손녀가 있었던 할아버지는 베스를 손녀처럼 더 잘해주고 싶었고 할아버지 덕분에 수줍음이 많아 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베스는 용기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좋아하던 피아노도 마음껏 칠 수 있게 되었지요. 피아노에 대한 베스의 진심을 느끼게 된 할아버지는 결국 피아노를 베스에게 선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집을 비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베스는 성홍열에 걸려 많이 아팠어요. 매그와 조는 베스를 돌보며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다행히 베스가 회복될 즈음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로리의 가정교사 존 브룩은 첫째 매기에게 청혼하며 네 자매 중 첫째 매기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둘째 조는 잡지에 소설을 발표하며 작가로 경력을 쌓아가지요.
막내 에이미는 숙모 부부를 따라 유럽 여행을 갑니다. 에이미가 유럽으로 가며 집을 비웠을 때 베스는 늘 함께 있던 에이미의 자리가 허전하여 우울해했는데 존은 그것이 베스가 로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뉴욕으로 떠나버립니다. 존은 뉴욕에서 독일 출신의 프레데리크 바에르 교수를 만나게 되지요. 뉴욕에서 돌아왔을 때 로리가 조에게 청혼을 했지만 존은 거절합니다. 그 사이 베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성홍열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 잔재는 베스의 몸속에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사실 베스가 우울해했던 것은 에이미의 부재뿐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서였죠. 베스는 조와 둘이 해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베스가 간직했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긴 이별 전의 뭉클한 시간들을 보내며 오히려 베스가 조를 위로합니다. 난 안지 꽤 되었어, 언니. 언니도 그렇게 받아들여줘. 그리고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 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래. 만약 가족들이 모르면 언니가 대신 말해줄래? 비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어. 천국에서도 가족과 집이 그리울 것 같아. 20살도 채 못 되어 베스는 남은 시간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의 권유로 유럽으로 가게 된 로리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한 에이미와 그곳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존은 자신이 프레데리크 바이르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결혼합니다. 1년 뒤 존은 숙모 할머니의 저택을 물려받아 프레데리크와 함께 가난한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엽니다. 마지막 입세. 주요 등장인물 존 씨, 할아버지, 의사. 낡은 벽돌집의 3층짜리 건물에 수와 존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화가를 꿈꾸던 가난한 예술가였지요. 폐렴이 돌기 시작하던 어느 해 존 씨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매일 시름시름 앓던 존 씨는 머지않아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의사도 환자가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어떤 좋은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존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계속해서 세나갔습니다. 4, 5, 6, 7. 매일 담 벽에 붙은 담쟁이 덩굴의 잎사귀 수였어요. 뭘 세는 거야? 수는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또 떨어지네. 이제 내 잎밖에 남지 않았어. 저 잎들이 바람에 하나둘씩 떨어지고 다 없어지면 그땐 나도 이 세상에 없겠지. 존 씨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는 깜짝 놀라 커튼을 치고는 존 씨가 잠들자 아랫집에 사는 배어먼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오랜 시간 화가의 길을 걸었지만 아직 최고의 걸작을 남기지 못해 고민이 많았지요. 수는 베이먼 할아버지에게 아픈 수잔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다음 어느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아침, 수잔은 일어나자마자 담쟁이의 잎사귀가 궁금하다며 어제 닫았던 커튼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마지못해 커튼을 열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잎은 다 떨어졌는데 담벽에 잎사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와 수잔은 모두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잎사귀는 담벼락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었어요. 난 정말 바보였어. 난 아파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저 작은 잎도 저렇게 꿋꿋하게 줄기를 잡고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느꼈어. 나도 기운을 다시 내도록 스프 좀 가져다 주겠니? 존 씨는 그날부터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존 씨는 이제 한동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돌아간 후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랫집의 베이먼 할아버지가 폐렴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폐렴에 걸리고는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지셨다고 했지요. 존 씨, 저 잎은 비바람이 불어 마지막 잎이 떨어지던 날 베이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그린 거라고 해. 저 잎사귀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알고 있었니? 베이먼 할아버지는 화가의 인생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그릴 수 없는 위대한 걸작을 남기고 존 씨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어린 왕자. 주요 등장인물 어린 왕자, 비행기 조종사, 여우. 어린 왕자는 작은 별에 살고 있었어요. 작은 별에는 장미 한 송이도 있었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너무 사랑해서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거만하고 까다롭게 대했지요. 왕자는 슬퍼져서 자기 별을 떠나 여러 별을 순례하기 시작했답니다. 왕자가 사는 별 가까이에는 많은 소옥성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많은 별들을 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중 첫 번째 도착한 별에서는 누구든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별에서는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세 번째 별에서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술에 중독된 술꾼을, 네 번째 별에서는 하루 종일 계산을 하는 사업가를 만났어요. 다섯 번째 별에서는 매일 불을 끄고 켜는 일을 반복하는 가로등 관리인, 여섯 번째 별에서는 탐험 경험을 이론으로 만드는 일에 집착하는 지리학자를 만났어요. 각자의 별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일로만 온통 시간을 보내고 사는 어른들을 보니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곱 번째 별, 지구에 도착했지요. 지구별은 어느 별보다 크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갔던 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46만 2,511명의 가로등 켜는 사람까지. 지구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나누어 살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는 그 여러 나라 중 하필이면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가장 먼저 뱀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지요. 어린 왕자의 질문에 뱀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장미꽃이 5,000송이도 넘게 가득 핀 정원도 볼 수 있었죠. 어린 왕자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내 장미만 특별한 장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미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에 서운해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장미는 특별한 장미가 아닌 평범한 장미였어. 내가 가진 것이라곤 그 흔한 장미와 무릎 높이 밖에 안 오는 화산 3개가 다라니. 갑자기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어 풀밭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나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울음을 멈춘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이리 와서 나와 놀지 않을래? 난 지금 너무 쓸쓸하단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길들인다는 게 뭔데? 길들인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은 관계로 익숙해진다는 것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뭔데? 지금 너가 내게 있어서 수많은 꼬마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한 마리일 뿐이지. 우린 지금 서로 꼭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해지는 거야. 너는 내게 있어서 단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너에게 둘도 없는 여우가 되는 거지. 만약 너가 친구를 갖길 원한다면 나를 길들이렴. 무얼 해야 하지?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만약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모든 발자국 사이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겠지. 만약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굴 속으로 숨겠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매일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데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예를 들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을 느끼게 되겠지.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뛰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아, 이제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었어요. 결국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의 장미는 어린 왕자가 장미를 길들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장미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특별한 장미였던 거였어요.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했던 이유는 내가 내 별에 핀 한 송이 장미를 위해 정성 들인 시간들이 그 장미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여우는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단다. 너는 내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세계 여행을 하다 사막에 추락하여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 조종사도 만났어요.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줄래요? 라고 했죠. 사실 조종사의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어른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림을 그리는데 보내는 시간 대신 수학 문제나 다른 공부를 하는데 더 시간을 쓰기로 했죠. 그 이후로 조종사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양을 그려본 적이 없던 조종사는 자신이 어렸을 적 그렸던 코끼리를 사암킨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필요 없어. 나는 양이 필요해. 조종사는 양을 그릴 줄 몰랐어요. 여러 양을 그려주었지만 모두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양 대신 상자 하나를 그린 뒤 양은 그 상자 안에 너가 원하는 양의 모습으로 있단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정말 멋져요. 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내 어린 왕자는 양에게 뜯어먹을 풀이 많이 필요한지 궁금해졌어요. 또 어린 왕자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좋아하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도 먹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교회당처럼 엄청 큰 나무이기 때문에 코끼리 떼들이 먹는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을 수 없을걸. 이라고 조종사가 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큰 바오밥 나무도 어릴 때는 아주 조그맣게 도단하지.
라고 했지요. 어린 왕자의 별은 집만한 크기로 아주 작은데 바오밥 나무 씨앗이 어느 날 다른 별로부터 날아들어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넣게 돼서 바오밥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어린 왕자의 별을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 싹이 나면 부지런히 정리해 주어야 했죠. 그것을 양이 먹어서 없애줄 수 있다니? 혹시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을까도 걱정되었습니다. 장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시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되었죠. 조종사는 어린 왕자의 꽃을 보호하기 위해 양 주변에 굴레를 그려주었습니다. 조종사는 어린 왕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어린 왕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잘 보여.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아저씨, 이제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바라봐. 나의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그게 더 나을 거야. 아저씨는 많은 별들 중에서 어느 한 별이 내가 살고 있는 별이라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별은 아저씨의 친구가 돼. 나중에 나를 보고 싶으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기도 하겠지. 어린 왕자는 지구별에 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 자신이 두고 온 장미꽃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별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도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행복한 마음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의융합 놀이여행 Play with 너울나비.